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심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인생에서는 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아주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었죠. 지금은 모두 정리가 되어 이렇게 이곳에 사연까지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30 초반에 동네 번화가에 화장품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가게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니 친한 단골분들도 정말 많고 근처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두루두루 친하죠. 작게 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업이라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일을 하곤 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과는 시간도 잘 안 맞아서 점점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주변 상가의 친한 지인들과 수다 떠는 낙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래서 연애도 거의 해보지 못한 채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부모님도 계속 결혼을 얘기하시고 친구들의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왠지 초조해지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같은 상가에서 남성복 가게를 하는 친한 지인이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는 연애할 생각 없어? 우리 가게에 종종 오는 단골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내가 물어보니까 언니보다 3살 어린데 싱글이래.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혼자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언니는 뭐 문제 있어? 요즘은 다 늦게 하잖아.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봐.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나이에 비해서 젊고 옷도 깔끔하게 입은 모습에 호감이 느껴졌죠.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농담도 하고 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는데 6시면 칼퇴근을 한다면서 일이 끝나면 간식거리를 사서 가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주말엔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남자친구 쪽에서 리드를 잘해줘서 그런지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장사를 오래 해서 여성스러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괄괄한 면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하게 대해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연봉도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낮지만 이 남자와 결혼해도 친구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른 가정사가 있었어요. 내가 사실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계속 친할머니랑 살았고 얼마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왕래하는 친척도 없어. 사실 아주 외롭게 자랐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에 내 하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점이 좀 걱정이네. 그랬구나. 살아온 얘기 들으니 너무 마음이 찡하네. 그동안 외로웠던 만큼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결혼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자. 우리 가족이랑 자기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하면 되지. 난 괜찮아. 친정 부모님은 무슨 재혼도 아니고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냐고 언짢아 하셨죠.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보다 어리고 제가 금전적으로는 더 나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으니까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님도 남편이 마음에 딱히 들진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우셔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6개월 동안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아주 달달하게 지냈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도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저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죠. 어느 날 옆집이 시끄럽길래 나가보니까 이사를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가 4~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사람 좋게 웃으면서 저에게 떡 접시를 내밀었죠. 오늘 옆집에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떡을 좀 가져왔어요. 상훈아, 인사해야지. 반가워요. 아주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야? 4살이에요. 혹시나 아이가 시끄럽게 해도 이해 조금만 부탁드려요. 저희는 괜찮아요. 우린 저녁 늦게나 들어와서 듣지도 못할 텐데요. 남편분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부럽네요. 전 애기랑 둘만 살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고민하던 사이 갑자기 애가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를 잡으려고 옆집 여자도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죠. 저보다 7살이나 어린데 혼자 아이를 키운다니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화해보니 나쁜 사람 같지 않고 해맑은 성격인 것 같아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전부라 형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했으니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 병원에 가야 될지 걱정을 하던 차였어요. 옆집 아이를 보니 저를 보고 웃고 장난치는데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저런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도 장난치며 점점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죠. 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다 보니 샘플이나 남는 화장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화장품을 가져다 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남을 묻혔다고 가져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침 옆집 여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착 달라붙는 레깅스와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늘씬한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었어요. 어머, 언니, 딱 마주쳤네요. 어머, 남편분은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옆집 여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집 여자를 빤히 보며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현관 복도에 배달된 생수 상자를 옮기려는 듯이 엉덩이를 높게 쳐들고 상자를 낑낑대며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자세가 민망한지 엉덩이를 한 대 쳐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더라고요. 남편이 힐끔대길래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등을 빨리 떠밀어 버렸답니다. 저는 사실 좀 살집이 있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날씬한 여자를 보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침부터 그렇게 딱 붙는 옷을 입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루는 남편이 야근이라면서 밤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저녁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언니, 오늘 내가 요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내가 손이 아주 커서 양을 너무 많이 한 거 있죠? 바로 우리 언니 생각나더라고.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서 같이 옆집에 갔는데 주방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언니는 처음 보겠다. 우리 사촌 오빠예요. 저 혼자 산다고 자주 도와주러 오거든요. 오늘도 형광등 갈아준다고 왔네요. 오빠가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큰일이야. 저는 사촌 오빠라는 남자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좀 불편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식탁에 가서 앉았죠. 차려진 걸 보니 식사보다는 안주에 가까운 메뉴가 많더라고요. 역시나 옆집 여자가 술을 들고 왔어요. 마침 우리 아이도 오늘 친정집에 가서 자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촌 오빠랑 회포 좀 풀려고 그랬는데 언니도 와서 딱 좋네요.
아, 그런데 오빠분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냥 두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그냥 난 집에 갈게. 아닙니다. 이경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 있으니까 전 더 좋은데요. 같이 한잔 하시죠. 사촌 오빠랑 언니랑 아마 동갑일걸요? 둘이 편하게 친구하면 되겠네. 전 평소에 술이 약한 편이라 여러모로 이 자리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주만 조금씩 깨작대고 있는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자꾸 저에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홀짝홀짝 마셨죠. 조금 먹었는데도 취했는지 살짝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옆집 여자와 남자는 신나게 수다 떨면서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남자도 화장실에 다녀온다 뭐 한다 하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는데 제 팔꿈치가 닿을 정도로 제 옆에 너무 가깝게 앉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남자와 저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제 손목을 슬쩍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유부녀예요. 동생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불쾌해져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일부러 옆집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한참 후에 나가는 식으로 옆집 여자를 좀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을 때였는데요.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직감적으로 옆집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안 열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이 이미 열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옆집 여자가 끈 나시티 하나에다 짧은 반바지만 입고 서 있는 거 있죠? 언니,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통 얼굴을 못 보네요.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나가서 사 먹는 김밥처럼 정말 잘 싸셨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들어오긴. 밥을 벌써 다 해서 김밥은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네. 암튼 고마워. 잘 가. 저는 옆집 여자를 서둘러 보내버리고 남편도 얼른 식탁에 앉으라고 큰 소리를 냈죠. 남편이 마지못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당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그런가? 애엄마인데도 엄청 몸매가 좋으시네. 누가 보면 당신이 애엄마인 줄 알겠어. 나이가 어린 건 어떻게 알아?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아, 딱 보면 몰라? 훨씬 어려 보이는구만. 당신도 관리 좀 해. 맨날 가게에서 앉아만 있으니까 뱃살이 더 나오잖아. 좀 그만 좀 먹고. 나이 많아서 살도 안 빠지는 거 몰라? 가뜩이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만 입는 옆집 여자도 거슬리는데 남편이 자꾸 옆집 여자와 저를 비교하니까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도 옆집 여자가 몇 번을 망치를 빌리러 온다거나 뭘 물어본다거나 한다면서 자꾸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하고 얼마나 간드러지게 대화를 하는지 한 번은 날 잡아서 말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예전처럼 많지도 않아서 같이 있으면 좀 서먹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럴 때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재롱에 같이 웃기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한약도 먹어가며 노력을 해봐도 좋은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온 신경이 아기 생각에 쏠려서 한 달 한 달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지내니 제 자신조차도 황폐해져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밖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좋아 보이던저. 나는 저런 행복을 영영 느껴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밀려오고 좀 더 어릴 때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곤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보려고 오랜만에 주말에 밖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남편이 어찌나 귀찮은 표정으로 싫은 티를 내던지 서운하더라고요. 어르고 달래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에서도 인기척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옆집 여자가 착 붙은 원피스를 입고 아들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어머 언니,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주말이니까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려고. 어머, 너무 부럽네요. 어디 가는데요? 저도 날씨 좋아서 우리 아들이랑 산책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오더니 남편 손을 탁 잡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저와 옆집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가 남편 손을 막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나서서 걸어가는데 아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걷고 그 옆에 어느새 옆집 여자가 붙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엄격결에 저는 맨 뒤로 뒤처져서 따로 걷게 되었죠.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세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이고, 날이 좋아서 가족이 놀러 가나 보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아기가 지아빠를 쏙 빼닮았네. 마누라가 훨씬 어린가 보네. 남편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저 애 손에 끌려서 쫄쫄 따라가고만 있었죠. 뒤에서 세 사람을 보니까 할머니들 말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왠지 서글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앞으로 달려가서 남편 팔짱을 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우리가 극장에 가야 돼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제가 남편을 데리고 빨리 걸으니까 옆집 여자가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옆집 여자와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과 차를 타고 출발을 했죠. 그렇게 남편과 극장에 갔지만 남편이 자꾸 틱틱대서 분위기를 다 망치고 말았어요. 결국 대판 싸우고 저녁도 안 먹고 집에 와서 쫄쫄 굶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숨만 쉬어도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었거든요. 금액은 사실 적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아껴 쓰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벌이는 제가 더 괜찮았기 때문에 그걸로 남자 자존심을 갉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커서 제가 얼마 버는지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자꾸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10만 원, 어느 날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계좌이체를 바로 해주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부부 사이에 바로 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도 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니까 매출이 없는 달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월급이 좀 밀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의리가 있는데 바로 관두기도 그렇고 말이야. 앞으로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언제까지 월급을 안 준대?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 사장님이랑 내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팽하냐? 너는 장사를 해서 그런지 참 매정하다. 너 돈 잘 벌잖아. 월 수입이 얼만지 말 좀 해봐. 나도 많이 못 벌어. 당신 월급보다 좀 더 많은 정도야. 거짓말하지 마. 남편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지. 내가 뭐 네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간대? 왜 그렇게 숨겨? 한 달 매출이 얼만데? 매달 들쑥날쑥이라 딱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그럼 월급 다시 받을 동안 내가 알아서 생활비 내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됐지? 아씨, 진짜 비싸게 구네. 대충 얼마인지 말하면 될걸. 네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니까 그렇게 갖고 싶다는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황당한 논리야? 매출 알고 싶어하는 당신이 더 어이없어. 나도 당신 월급 정확히 모르잖아. 생활비도 그동안 30만 원 줬으면서 뭐 얼마나 많이 줬다고. 너 참 사람 은근히 무시한다. 옆집 여자 좀 봐. 말도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하고 남자를 시켜 세워주냐. 가서 좀 배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당신이 옆집 여자를 얼마나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해.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생활비 30만 원 받으면서
저녁마다 고기 반찬해서 차려주고 청소며 빨래며 살림도 다 한 게 바로 접니다. 저는 그래도 혼자 일하니까 남편은 회사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릴까 싶어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청소기 한 번을 돌린 적이 없어도 대우해 주려고 노력했네요. 그랬더니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집에 오면 고개를 핸드폰에 쳐박고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날이 늘어났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귀찮아하면서 오만상을 찡그리고요. 당연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성의가 없었죠. 약속을 미루기 일쑤고 술 먹고 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늦게 결혼한 만큼 알콩달콩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건 집에 청소년 남자애를 키우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원하던 결혼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이럴 바엔 차라리 예전처럼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어김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밤 늦게 들어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제 팔목을 거칠게 잡더라고요. 나 차 좀 바꿔줘. 사고가 나서 차가 없어. 뭔 소리야? 말을 똑바로 해. 차가 없다니. 사고는 언제 났는데 이렇게 멀쩡해? 아무튼 사고 나서 차 폐차시켜버렸으니까 당장 차 좀 한 대 뽑아줘. 당신 능력 있잖아. 응? 야밤에 뭔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했던 차를 폐차시킨 게 말이 돼? 그럼 당신도 병원에 있어야지. 폐차시켰단 증거 있어? 증거 보여줘봐. 아이씨, 무슨 증거야.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진짜. 야, 하늘 같은 남편이 차 뽑아달라면 알았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안 되면 할부로라도 사줘. 당장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일 계약할 테니까 당신이 명의만 좀 빌려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차 사기만 해봐. 당장 급하면 내 차 타고 다녀. 그럼 되잖아. 어이씨, 진짜 더럽게 말 안 통하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다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청소기, 그릇들까지 닥치는 대로 깨부수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웠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눈까지 희번뜩해서 난장판을 치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씩씩대며 집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남편이 부순 물건들을 다 치워야 했죠. 지금도 그때 혼자 울면서 집을 정리했던 기억을 떠올리니 당시에 비참했던 기분이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 역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집에 가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고 그 일이 있었던 이전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하는 대로 넘어갔으면 안 되었는데 바보 같던 저는 사과 한마디 못 받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남편을 받아줬네요. 저도 장사를 하니까 말하는 걸로는 지지 않는 편인데 남편은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넘기는지 어느새 남편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곤 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가게로 옆집 여자의 사촌 오빠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떤 남자 손님이 자꾸 저를 흘깃거리길래 말을 건네려고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남자가 씩 웃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 네. 좀 당황스럽네요. 화장품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하는 가게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이 근처에 뭐 사러 왔다가 여기서 화장품 가게 하신다고 사촌 동생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혹시나 들어와 봤는데 딱 여기 계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으려던 참이거든요. 아, 먹을 시간이긴 한데 전 보통 배달시켜서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가시죠. 제가 아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자자, 얼른요. 저도 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산책하면 좋겠다 싶어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안다면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눴죠. 주로 남자가 질문하고 저는 짧게 대답만 하는 식이었답니다. 저번에 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옆집 여자에 대해 좀 알고 싶기도 해서 남자를 따라 나선 것도 있었고요. 은근슬쩍 옆집 여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옆집 여자에 대해 얘기해 준 거라곤 혼인신고한 적 없이 아이 아빠와 살다 헤어져서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산다는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딱히 놀랍지도 않았고 중요한 얘기는 해주질 않아서 좀 김이 빠졌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옆집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 아이가 가져온 로봇을 가지고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이와 잘 놀아주는지 처음 알았네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늦은 저녁에 왜 옆집 애가 여기 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만 봐주기로 했어. 이웃지간에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잖아. 그래 뭐. 근데 당신이 이렇게 애랑 잘 놀아주는지 몰랐네? 뭘 잘 봐. 그냥 같이 좀 놀아만 주는 거지. 아 시끄러. 얼른 저녁이나 해. 애도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옆집 여자가 밉상이어도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아이가 잘 먹을 만한 반찬으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남편과 아이는 안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깔깔 웃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려고 안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이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2번이나 들어서 너무 놀라 문을 활짝 열었죠. 지금 얘가 아빠라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들었는데? 뭔 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잘못 들었겠지. 내가 2번이나 분명히 들었어. 아빠 이거 해줘. 이랬잖아. 당신은 못 들었어? 그랬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애가 말한 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배고파. 저녁 다 됐어? 남편은 또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남편과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꺼린축해서 목으로 밥이 잘 안 넘어갈 정도였답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옆집 여자는 오지 않았고 아이는 남편의 무릎을 베고 아주 편하게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편이 다른 집 애를 저렇게 자기 자식 마냥 재우고 있는 걸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때 마침 옆집 여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답니다. 어머 언니, 너무 미안해요. 언니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분께 아이를 좀 맡겼네요. 뭐 그럴 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줘.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겠어?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아까 아이가 우리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어른 남자만 보면 아빠라고 부르곤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사촌 오빠한테도 아빠라고 한다니까요. 어머, 언니 놀라셨겠다. 옆집 여자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인정도 없다느니 하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 일이 없다면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매일 집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만 하는 날이 늘어만 갔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용돈을 달라고까지 해서 저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어요. 돈을 안 주면 저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날도 많아져서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순 없으니
저는 더욱 아껴서 생활해야만 했어요. 심지어 가게에서 배달시켜 먹는 밥값도 아까워서 집에서 도시락까지 싸서 다니기까지 했죠. 그런 제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비싼 구두나 옷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우연히 핸드폰으로 온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몇백만 원 단위인 거예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당신 미쳤어? 요즘 나도 장사 안 돼서 대출까지 받을 판이야. 대출도 다 재산이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와. 이왕이면 이 집 담보로 좀 넉넉하게 받는 게 어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카드를 팍팍 긁어? 이 옷은 또 뭐고? 난 티쪼가리 하나도 못 사 입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잔소리 좀 그만해. 맨날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난 네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 이래서 남자가 길을 펴겠어? 그렇게 남편은 또 집을 나가버렸고 이제는 대놓고 외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얼굴에 사진 몇 장을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사진 속에는 저와 옆집 여자의 사촌오빠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황당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너 바람났냐?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대낮부터 이딴 데를 드나들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냥 걷는 사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리고 이 남자, 옆집 여자 사촌오빠야. 야, 사진 똑바로 봐. 뒤에 찍혀있는 장소를 보라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발뺌이야? 너 당장 이혼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간판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걸 갖고 우기는 거야? 이딴 걸 지금 증거라고 들이미는 거야?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뭔 말이 많아. 네가 바람핀 거고 네가 유책 배우자야. 네가 날 배신했고 난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변호사나 준비해.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 차고 넘쳐. 이 남자 옆집 여자 사촌 오빠라니까. 내가 옆집 여자 불러올게. 물어보면 되잖아. 저는 옆집 여자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죠. 바로 초인종이 울리고 옆집 여자가 실실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 언니,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사촌 오빠랑 바람난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거봐, 이분도 나랑 같은 말을 하시네. 감히 나 몰래 다른 놈을 만나? 내가 무조건 소송 걸 거야. 어쩐지 우리 사촌 오빠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니 그게 언니였는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 그러셔? 그럼 어디 다른 증거도 좀 보여줘봐. 이까짓 거로 소송한다니 머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이 정도는 돼야지. 저는 남편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전송했어요. 동영상을 보기 시작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동영상 안에는 남편과 옆집 여자 그리고 사촌 오빠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아, 진짜 돈 뜯어내기 더럽게 어렵다니까. 이번에 1,000만 원도 간신히 뜯었어. 이 뚱땡이랑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역겨워 죽겠어. 빨리 끝내고 싶다 진짜. 조금만 참아 자기. 증거 조금만 더 만들면 바로 작업 들어가자. 나도 우리 자기 그 여자 옆에 두는 거 살떨리기 싫어. 남편과 옆집 여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뺨을 아주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뭐?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누가 누굴 배신해?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보, 다 오해야.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조작이야. 난 이 여자를 밖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찍혀. 이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작자라고 누가 널 모함해.
둘이서 연극하면서 나 하나 바보 천치 만드니까 기분 좋았니? 아주 신났어. 저는 바로 옆집 여자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거칠게 양옆으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서는 비명을 지르는 옆집 여자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죠. 옆집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사기칠 위인도 못 되는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질 준비해. 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우리 어린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웃기고 있네. 네 그 애틋한 아들 오늘부로 못 볼 테니까 가거나 해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줄게. 저는 옆집 여자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라는 남자와 밥을 한번 먹은 뒤로 그 남자가 뭘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마침 같은 건물에 흥신소가 있었는데 오며 가며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속는셈 치고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틀도 안 돼서 알려주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 남자는 옆집 여자와 친척 사이는 당연히 아니었고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자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아주 반기면서 바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마주한 남자는 아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쪽이 누군지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쪽은 형은 면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또 감옥 가고 싶진 않잖아요? 제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짠 거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그쪽이랑 바람만 펴주면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것도 없고 난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난 빼줘요. 그니까 지금 싹 털어놓고 나한테 협조하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넘겨요. 남자는 다시 감옥에 가는 게 싫었는지 바로 남편을 배신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사촌 오빠라는 그 남자는 2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고 해요. 둘 다 사기죄로 구치소에 갔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서로 사기치는 걸 도와주는 관계였던 거죠. 남편은 반반한 외모 믿고 외로운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귀는 척하면서 돈을 빌리고 사업한다고 투자도 받는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소송 이혼을 해서 승소하면 여자의 재산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작정하고 사기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죠. 돈을 잘 벌고 재산도 좀 있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옆 가게에서 장사하는 지인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의 첫 사기 결혼 상대가 된 것이었어요. 더 기막힌 건 옆집 여자는 남편과 오래 사귀고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죠. 그 아이도 당연히 남편의 아이였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것을 성공한 뒤에 옆집으로 그 여자와 아이를 불러들이고 제가 사촌 오빠랑 바람이 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였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무서워 몸서리가 쳐졌답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고 살았던 제 인생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다니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오래 장사하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깜깜하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혼자 가슴을 쳐가며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었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면서 저를 회유하려는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째려보았어요. 그동안 이 뱀 같은 남자의 새치허에 얼마나 농락을 당했는지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영양제까지 매일 갖다 바치면서 내조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불쌍하고 또 불쌍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우리 이쁜 아기도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살아봐야지. 아기 같은 소리 하네.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정관 수술했다며. 난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테스트기에 가며 가슴 졸이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어? 뭐? 오빠, 이 여자 말이 진짜야? 언제 수술했어? 우리 둘째 같자는 말은 다 거짓이었어? 나 둘째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 시끄러워.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지금 그딴 말을 왜 하는데? 아주 너네는 천생연분이다. 둘이 감옥 가서 천년만년 잘 살아봐. 지금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밖에 경찰차 다 와 있거든. 때마침 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을 본 두 사람이 아연실색하는 꼴이 얼마나 가짠턴죠. 여보, 한 번만 봐줘. 무슨 집안일로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 여보, 제발. 남편과 옆집 여자는 경찰들한테 질질 끌려서 차에 태워졌답니다. 끝까지 안 가려고 바닥을 기면서 버티는데 아주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사기죄로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라는 남자도 당연히 경찰 조사 끝에 형이 인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적지만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죠. 옆집 여자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바로 진행해서 옆집에 새들면서 냈던 보증금을 위자료로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게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충격이 너무 커서 가게를 좀 쉬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왜 제 인생을 슬픔과 후회로 낭비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털어내고 후련하게 저의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했어요. 딱히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사기꾼과 결혼을 했었다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지 몰라요. 그 뒤로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잘 따져보시고 만남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3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이겨낸 상태로 현재는 상처났던 마음이 추슬러진 상태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대부분 반대를 하였었지만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야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내비치는 게 아직까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라도 속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지금까지도 전화를 밥 먹듯이 하는 편이고 술만 마시면 저 혼자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올 정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봤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남편과 저의 사연은 아주 복잡하고 찌질했네요. 원래 결혼은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결혼과 이혼으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었어요. 전 남편의 성실함과 깊은 효심, 착함에 반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착한 효심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효자였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홀아버지 사업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 이후로 남편은 취업을 바로 하게 됐다고 해요. 4억 정도 되는 빚이 남편 덕분에 결혼하기 직전 4천까지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님의 빚이 이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시아버님의 빚을 갚는데 나도 일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솔직히 나 결혼하는 거 고민돼. 당신은 아버님 아들이니까 빚 갚는데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남은 4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몇 억이나 되는 돈 모두 갚아줬다면 나랑 결혼한 이후엔 그 빚이라도 아버님이 갚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어? 난 젊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그만이지만 아빠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갚을 거란 생각에 이제껏 내가 갚아왔던 거였어. 우리 아빠가 곧 당신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그 빚 갚는 거 같이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그 빚 갚는 거 당연한 일 아니야. 그리고 나 아직 당신이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내가 그 빚 갚는 거 도와줄 의무도 아니고. 나보고 그 빚 갚는 거 같이 하자고 한다면 당신이랑 결혼 안 해. 어떡할래?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가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결혼하고 나서부턴 아버지가 갚도록 할게. 그러니까 결혼 못하겠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남편과 날 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시아버님의 빚은 결혼하고 나서부턴 대신 갚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아낸 후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 1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아들한테 대했던 그대로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점점 당연해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 결국 화병까지 생겼을 정도였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3개월 단위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나름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남편도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본인이 다니고 싶었던 친구 회사에 다니면서 일도 같이 배워가고 있었죠. 우리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각각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행동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영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뭘요? 오늘 연차라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 이른 시간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아버님 댁으로 갔었을 텐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다.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과일 바구니를 사서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아버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전 매우 놀랐어요. 식탁 앞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아버님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던 아버님께서 한참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는데요. 아영아, 너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게 참 고맙다. 재혁이랑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사돈께서 나 혼자 편히 살 수 있게 전셋집도 구해주시고 아영이 너가 용돈도 자주 챙겨주고 난 정말 너한테 많이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거였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재혁이 모르게 30만 원 좀 줄 수 있겠니? 지난달에도 30만 원 정도 줬었는데 또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 아버님께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님 요즘 돈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신 건지. 일 그만둔 건 아니야. 이 나이에 거기서 일해봤자 월급 얼마나 받겠니? 오랜만에 혼자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버겁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할 일이 많구나. 저희도 버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 달에 3, 40만 원씩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좀 부담돼요. 아버님께 용돈을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도 급한 일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엔 드릴게요. 이젠 이런 일이 되도록 없었으면 해요, 아버님.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 돈을 달라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3개월 단위로 줬던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주게 됐었고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친정 부모님이 넉넉한 집안이라고 해도 아버님께 이런 식으로 용돈을 자주 주니 부담스럽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돈 요구가 잦아지니 아버님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전화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집까지 찾아오시니 돈을 아예 안 드릴 수도 없고요. 남편 몰래 저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도 일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기야, 당신한테 아버님에 대해 말할 게 있어. 당신 몰래 아버님한테 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 원래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잖아. 근데 아버님이 당연하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엔 급하게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몇 번 그냥 드렸었는데 이젠 2주에 한 번꼴로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버겁고 부담되더라고. 아버님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데 이젠 당신한테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그랬다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도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던 분이라. 우리 결혼 전에 아버지 빚 갚는 거 안 하기로 했었잖아. 생각해보니 이거야말로 아버지 빚 갚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더라고. 당신도 가끔 보면 아버님께 따로 용돈 간간히 드리는 것 같던데, 맞아? 우리가 아무래도 월급 각각 관리하니까 내가 쓸 돈 조금 쪼개서 아빠한테 가끔 주지. 그것까지 뭐라고 하려는 거야? 나도 아버님이 달라는 대로 주긴 했지만 당신도 아버님께 돈 너무 자주 주지 마. 아버님이 돈을 아예 안 버시는 것도 아니잖아. 작년부터 큰아버지 회사 공장에서 일 다니기 시작했다며. 아버님도 돈 버는 입장인데 어디 쓰시려고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나한테 각각 용돈 다 받아가시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시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아버님께 따로 돈 드리는 일 없도록 하자. 아버님이 안쓰러워서 달라는 대로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자. 자기랑 결혼 전에 대출금 안 갚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하나하나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도 연세가 있는 편인데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신 거잖아.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까먹지 마. 우리도 돈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꾸 아버님한테 돈 계속 주게 되면 모아야 할 돈까지 모으지도 못해. 넌 이럴 때 보면 감정이란 게 없는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서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 입장이었으면 너도 도와줬을 거잖아. 이제 와서 말이 좀 달라져서 미안한데 대출금 모두 갚아달라는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한테만 조금씩 용돈 더 주면 안 될까?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아버님한테 10만 원씩 조금 더 주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매달 돈 드리는 건 안 돼. 친정한테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용돈 드리는 걸로 하자.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터놓은 뒤 아버님께 따로 용돈을 더 드리지 않기로 마음먹게 됐어요. 남편도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아버님께 따로 전화해서 앞으로 자기 없는 사이에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자주 돈 달라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이 아버님께 살짝 언성을 높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일로 조용히 넘어갈 게 아니었나 봐요.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만 아버님이 또 저의 화를 부르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부부집에서 1박 2일씩 주무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놀러 오실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아버님도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잦았어요. 저희 집 화장실은 거실과 안방 총 2개인데요. 근데 아버님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 쓴다는 핑계로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었지만 전 그 부분이 참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결국 전 참다 못해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아버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신 후 안방에 들어가는 일이 줄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는 여전히 안방에 드나드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아버님이 저희 안방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직후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전 현금이 쓸 일이 가끔 있어서 월급날마다 20만 원 정도 현금을 뽑아 화장대 서랍에 두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조금 없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지난번에도 현금 5만 원씩 비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도 돈이 살짝 비어있는 걸 보고 이게 다 아버님의 만행이 아닐까 싶었어요. 뽑아놓은 현금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이 조금씩 비는 게 느껴지니 아버님의 짓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남편에게 말할 시 100% 싸울 게 분명해서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증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친한 친구가 집에 홈캠을 설치해보라며 권유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조금씩 없어져서 미치겠어. 분명 아버님 짓인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이걸 남편한테 그대로 말하면 화낼 게 분명하고 5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그동안 몰랐었던 거야, 내가. 근데 이번만 훔쳐간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 이제까지 빠진 돈 계산해보니까 대략 50만 원 이상 되더라. 홈캠 설치해봐. 나도 우리 시엄마가 자주 집에 들락날락해서 그것 때문에 홈캠 설치했거든? 근데 진짜 좋더라. 보고 싶을 때마다 집 상황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증거로 사용해도 좋고. 그래서 남편과 아버님 몰래 집에 홈캠을 설치하게 됐어요. 초소형 홈캠을 설치한 후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렇게 홈캠을 설치한 걸 잠시 잊고 있던 중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통장 정리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왕 통장 정리한 김에 남편 통장도 같이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의 빚을 모두 해결해 준 사실이었어요. 매달 남편이 자신의 월급 절반 가까이 아버님에게 드렸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의 빚을 주기적으로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게 됐었습니다. 분명 결혼한 순간 합의 없이 시아버님께 돈을 드리는 일 없도록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시아버님께 그대로 돈을 전부 드렸다는 생각에 열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율적으로 돈을 각각 넣어서 우리 부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넣으면 넣는 대로 사용했었기에 안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각자 돈은 각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식하거나 장볼 때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뒤늦게 공용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제껏 줄곧 저만 100만 원 이상 입금했었지 남편은 입금하지 않은 날이 많았더라고요. 넣어봤자 50만 원조차 넣지 않았어요. 전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효심이 깊던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남편으로서 이렇게 꽝인 줄은 몰랐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까지 녹화되었던 홈캠 영상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아버님이 이제껏 화장대 서랍에 있었던 돈을 조금씩 훔쳐갔었던 게 맞았습니다. 처음엔 심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물증이 생기니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퇴근한 후 제대로 얘기하게 됐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통장을 던지며 소리를 버럭 질렀고 그런 나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 통장은 또 뭐야? 당신 내 통장 만졌어? 당신 나 몰래 아버님 빚 다 갚아줬더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갚아준 거야? 그리고 아버님 빚 말고도 매달 용돈 꼬박꼬박 줬더라. 당신 돈 모을 생각은 죽어도 없나 보네.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약속한 게 있었고 그걸 깬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분한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게 된 김에 다 말할게. 나 아빠 빚 모두 해결해줬어. 우리 아빠 칠순이 넘은 사람이야. 근데 나이도 많은 우리 아빠가 돈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 공장에서 버는 돈도 다 한계가 있는데 너는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냐? 사람이 어떻게 본인 혼자만 생각해? 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했었어. 근데 그거 감수하고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야. 이제 와서 아버지가 안쓰럽다고 돈 다 갚아줬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아버지 빚은 그렇다고 쳐. 근데 월급의 절반을 다 아버님께 매달 줬었더라? 정작 우리 공동통장엔 돈 전혀 넣지 않았었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날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각자 번 돈은 터치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가. 애초에 내 월급 당신이 관리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우리 생활비, 적금 꼬박꼬박 다 내놨으면 몰라. 오히려 우리 가정에 써야 할 돈은 따박따박 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는 게 참 웃겨. 내가 이제까지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게 바보 같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란 못 살아. 이럴 거였으면 아버님이랑 평생 단둘이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이혼이라니. 이혼 절대 못해.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더 바보 같은 일 아니냐? 도대체 아빠 빚 갚아준 게 뭐가 죄라고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안 해줘. 너가 조금만 마음 넓게 먹고 넘어가줘. 내가 도박을 하기라도 했어? 그냥 아빠한테 도움 좀 주고 싶어서 몇 푼 돈 들인 거 가지고 이혼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아버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잖아.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들어왔던 거였어? 내가 싫다는 말 안 들려? 제발 내가 싫다는 거 안 하고 조용히 살 수 없었던 거냐고. 부부라는 게 뭐야? 서로 싫어하는 부분 최대한 고쳐가고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날 속이면서까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혼해. 당신이나 아버님 이제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아버님 뒷바라지하면서 편하게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이혼이 그렇게 쉬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이랑 절대 이혼할 일 없을 거야.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의 입장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렸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밀치고 무작정 집에서 나갔었답니다. 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혼 준비나 하고 있어. 전 그렇게 무작정 혼자 나가게 됐고 막상 나오니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 이 밤중에 이혼 문제로 집에 나왔다는 걸 속 시원하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근처 저렴한 숙박업소에 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었는데 혼자서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연차를 사용하게 됐었고 회사 출근을 며칠 동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이 저의 회사에 갔던 날 회사 동료 말로는 제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서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가 뒤늦게 남편을 발견하고 여기 어쩐 일이냐고 묻자 저 출근 안 했냐고 묻고서 바로 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갔었다고 해요. 남편이 친정에 찾아갔었던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엄마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됐었어요. 전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왔어요. 살이 많이 빠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된 친정엄마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녀는 한참을 울기만 했었는데요. 자세하게 말해봐.
김서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지 말 안 해주더라. 그냥 너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쌓여서 이혼하자고 말했다더라. 그게 사실이니? 그이가 그래? 내가 그냥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 사람 나 몰래 시아버님 빚 다 갚아주고 게다가 나한테 생활비 따박따박 안 줬어. 오히려 그 돈을 매달 아버님께 드렸었더라. 난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통장에 돈 제때 넣어왔었고.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 자기가 도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빠 도와준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이혼할 일이냐고. 시아버님은 더 가관이야. 도벽까지 있으시더라고. 매번 나한테 용돈 타가는 것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훔치셨어. 돈까지 훔쳐? 노인네가 돈에 환장했구나. 환장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 부유한 사람은 아니어도 빚 있는 사람, 빚 있는 집안에 시집가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당장 이혼하고 갈 곳 없으면 지금 엄마 집으로 들어와. 왜 멀쩡한 부모 두고 왜 모텔에서 지내고 그래? 당장 짐 싸서 나와. 알겠어? 알겠어. 나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사돈한테 말 전해. 당장 전세금 돌려달라고. 사돈 혼자 김서방 키웠다고 하길래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세금 빌려줬더니만 이 두 사람이 쌍으로 사람 엿먹이네.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돈을 탐하더니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돈까지 탐을래? 도대체 빚 갚는 거 말고 돈 쓸 구석이 뭐가 있다고 계속 돈을 가져가서 쓴다니? 좋은 것들만 누릴 줄 알지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산 양반이네. 그러니까 번듯한 일 한 번도 못하고 사업만 무리하게 키웠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머리 식힐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 아버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다 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친정엄마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정리한 끝에 이혼하기로 굳게 마음먹게 됐었고 남편에게 퇴근하고 시아버님 댁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아버님 댁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아버님 댁에 도착하니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꾀지지한 상태로 아버님과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남편은 오랜만에 본 저를 보고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밀치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으니 남편은 그런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싹싹 빌며 사과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소리 없이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영아,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 돼가지고 너희들 사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재혁이가 이제까지 나한테 준 돈 천천히 갚으마. 그러니까 우리 재혁이 한 번만 봐줘. 내가 꼴 보기가 싫은 거면 연락조차 안 할게. 그래 아영아, 이제 집에 들어올 거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집에 들어와. 장모님 장인 어른한텐 내가 따로 다 설명할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합니다. 아들 그렇게 아끼시는 분께서 절 감쪽같이 속이셨네요. 이 사람 아버님 빚 갚겠다고 어릴 적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이 사람 돈 갚고 있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대출금 말고도 이 사람한테 가져갔던 돈 모두 어디다 쓰신 거냐고요. 저 아버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이 그저 좋다고 돈을 펑펑 가져다 주는 아들이나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신은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나갈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야 할 거야. 그 집 4명이잖아.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아빠라서 그랬어.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죽음이야, 죽음.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을 보고 덩달아 같이 눈물을 보이는 시아버님. 그런 두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일 안으로 짐 싸서 나가. 그 전까지는 집에 나가 있을게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지 않았던 생활비 모두 다 줘야 할 거야. 순순히 주지 않으면 소송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버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금 다시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자기야, 그건 좀... 뭐가 좀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들이야. 아용아, 그 집 없으면 나 어디서 지내라는 말이니? 너도 이 아비가 갈 곳 없다는 것 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집만큼은 절대 안 된다. 아버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 돈이에요.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일 때나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사용할 권리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혹시 그 전세금까지 탐내고 계신 건 아니시죠? 당신 너무하다. 우리 부자 망하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리 이제까지 같이 산 정도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마, 아영아. 너무하다고?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지. 당신이 오히려 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고. 이제까지 결혼하는 동안 당신이 가장으로서 주지 못했던 비용들 전부 다 청구할 테니까 돈 준비나 잘해. 아버님도 저한테 타간 용돈들, 제 서랍에 있던 현금 몰래 훔쳐가셨죠? 그거 전부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빚 갚으려고 했다가 더 빚만 생기셨네요. 아버지가 돈을 훔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과 시아버님께 홈캠으로 녹화된 영상을 모두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제 돈 훔쳐간 영상이 많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걸 본 시아버님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남편도 이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영상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은 이 홈캠 언제 설치한 거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설치한다고 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을까? 지금 이 핸드폰 안에 증거들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죽어도 하지 마. 다음 달까지 시간 줄게. 그 안에 돈 전부 입금해.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법대로 할 거야. 남편은 엉엉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은 한참을 죄인처럼 기죽어만 있으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욕까지 하시기 시작했어요. 딴 사람인 것처럼요. 너가 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별 지랄을 다 하는구나. 그래, 내가 훔쳤어. 그 몇 푼 없다고 너희들이 망하길 하니 뭘 하니? 너도 참 독하구나. 너가 대신 돈 갚아준 것도 아니고 내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왜 너가 나서기를 나서? 이혼?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 아빠,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뭘 잘했다고 아빠가 언성을 높여? 너도 당장 일어나. 너 이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곱게 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영상까지 녹화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못나 보였구나. 그동안 우리 못난 부자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남편은 이 일 이후로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집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이혼 도장까지도 찍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요. 이혼 소송까지 갈 직전에 남편이 결국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오래 걸렸었어요. 남편이랑 죽어도 연락하기 싫었지만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재촉을 한 결과 남편 이름으로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바로 보내주셨는데요. 약 1억 원 가량으로 이혼하고 난 후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혼하고 난 후 아버님께서 전세금 말고는 주신 돈이 없었어요. 의아해서 결국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전세금 말고는 들어온 돈이 없는데 남은 돈을 왜 안 주시냐고 물었는데요. 아버님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전세금 돌려줬으면 끝이지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돈을 달라고 말하냐? 친정도 잘 사는 마당에
뭐가 돈이 필요하다고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뜯으려고 하냐는 거야. 아버님, 전 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아버님이 가져가신 제 돈을 달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님이 제 돈 쓰시면서 생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한테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돈을 왜 치사하게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말하냐고. 아버님이 제가 주기로 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 돈을 훔쳐가셨죠? 그 돈이라도 제대로 갚으신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전 그런 시아버님께 가족이었을 당시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따졌어요. 할 말이 없던 시아버님은 결국 친척분들께 돈을 조금씩 빌리고 남편에게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은 항상 남편이네요. 이혼한 초반엔 남편은 아버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돈 때문에 쩔쩔매는 걸 보니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남편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5천만 원 정도 돈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생각한 비용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시아버님 빚을 갚으려고 이제껏 고생만 하던 남편은 힘들게 빚을 다 갚았는데 저와 이혼하게 되면서 또다시 빚이 생겼어요. 마치 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에게 시어머니가 되었을 뿐, 즉 남편의 어머니께선 남편이 어릴 적일 때 도망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님 말로는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시는데 남편 말로는 사실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나서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대신에 남편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혼한 후 남편의 근황을 바로바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과 몇 명 지인이 겹치는 바람에 가끔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고 있어요. 남편은 친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그 회사가 아슬아슬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리도 좀 많은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눈치라 그만큼 남편의 월급이 줄었고 조만간 해고당할 위기라고 하네요. 월급이 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 주말마다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불안불안한 회사 사정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런 와중에 시아버님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상태이니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막노동 일을 하다가 다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친척분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작은 일을 도맡아서 일하고 있는 시아버님은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다녔던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반토막이 나고 시아버님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님이 살고 있던 전셋집도 빠진 상태라서 결국 둘은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대출금이 있기도 하고 아무리 반지하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반지하도 비싼 법 아니겠어요? 회사가 하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는 반지하도 서울에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대출금, 생활비 이런 걸 남편 혼자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 버거웠는지 최근엔 남편이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서 급한 불을 끌 정도라고 했어요. 자꾸 돈을 빌리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지인들은 결국 한두 명씩 떠나갔고 어떤 친구와는 주먹 다짐을 했었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빚이 빚을 낳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살 땐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었지만 뒤늦게 혼자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은 결국 술을 왕창 마시고 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말랐고 꾀죄죄했어요.
그런 상태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제발 합치자고 하더군요. 아영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요즘 당신 하나 없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거든.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금 알았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술 마셨으면 곧장 집에 나가지. 여기서 왜 추태를 부려?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가.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그리고 당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진짜 찌질한 거 알지? 나 당신 얼굴 죽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다음부터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아영아, 나랑 다시 합치자.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예전처럼 하는 일 없을 거야. 너가 아빠 안 보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게. 나랑 같이 사람만 준다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다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나한테 기회 좀 줘. 쥐뿔도 없는 당신이랑 내가 왜? 당신 아버지 때문에 또 빚진 거 아니었어? 또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당신이랑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건데? 더 이상 살기 싫어. 나 빚 트라우마라도 생긴 것만 같아. 빚이란 단어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야. 앞으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지겹고 토나와. 알겠어? 당신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원래 없었을 대출금이야. 이 돈 금방 갚을 수 있어. 당신한테 절대 신경 쓰이게 안 할게. 진짜야.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진짜 당신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너 술 먹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썩 꺼져. 앞으로 내가 너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해줘. 남편은 이 일 이후로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꽃바구니, 고기 등등 각종 선물도 몇 번 놓고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선물 보낼 돈 있으면 돈이나 한 푼 더 갚지. 전화와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찾아오거나 전화 오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끔 돈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전 이번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 남편과 시아버님도 이번 일로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어요. 빚 하나로 와이프였던 저와 친구들을 잃은 남편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하네요. 특히 시아버님은 더더욱 말이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나중엔 시아버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천불이 나지 않나요? 이혼할 당시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땐 그렇게 원하던 승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승진하게 됐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몇 명은 저한테 선 한번 볼 생각 없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이후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확 사라졌네요.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한번 된통 당했으면 됐지 뭘 선볼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고요. 한때 쫄딱 망한 남편에게 흔들릴 뻔하기도 했었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제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좋은 일이 뒤따르게 되네요. 불쌍하다고 받아준다면 제가 더 불쌍해질 것 같거든요. 사람은 결코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제 이혼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답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답답하고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